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MB정부의 무상보육 폐지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무상보육 폐지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시된 MB정부가 2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내년 3월부터 폐기하고 선별적 무상보육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소득 상위 30%, 이 소득 상위 30%는 3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54만원의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4만원의 소득입니다. 이 소득 상위 30%의 가구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나머지 소득 하위 70%의 가구는 월 20만원에서 월 20만원 미만의 보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보육원 이용을 전일제에서 반일제로 차등 지원하도록 정책이 변화됐습니다. 그럼 이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9월 25일자 기사입니다. 박근혜 2세 미만 무상보육 약속 지켜야... 정부 방침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복지정책이 거짓이 아님을 강조하는 그런 좀 요지의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MB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철회 방침을 갖다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갖다 이제 소개한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해왔으며 관철시키고자 노력해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지는 못했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로서 지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MB정부가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지했어도 끝까지 이 무상보육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정부의 무상보육 폐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무상보육은 지난해 정부와 여야 간의 합의로 마련됐는데 이를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재원 마련에 대한 노력 없이 무상보육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면서 현 정책을 퇴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무상보육 공약을 차질 없이 실현할 것이라고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이 무상보육 폐지에 대해서 반발했고요. 안철수 대선 후보도 무상보육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유독 박근혜 대선 후보의 무상보육 폐지에 대한 반발 반응만을 소개한 겁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 마치 박근혜 대선 후보만 전면 무상보육 폐지를 반대하는 것 같고요. 이 기사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4.11 총선 이후로 계속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갖다가 공약했고, 그 다음에 4.11 총선이 끝난 다음에 또 상당 부분의 복지 공약을 철회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누리당이 공약을 내걸어도 그 공약을 믿을 수 있겠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박근혜 대선 후보가 새누리당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MB정부에서 폐지된 걸 갖다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실을 갖다가 조선일보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관한 언급은 빼고 박근혜 후보만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무상보육 철회를 갖다가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갖다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건 얘기는 보수 메이저 기사를 다 소개한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9월 25일자 기사입니다. 파탄난 전면 무상보육. 더 무리한 복지 공약 없나? 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사설에서는 무상보육은 포퓰리즘이라면서 전면 무상보육이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지정책은 우선순위와 부담 능력,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선별적 복지 확대와 넓은 세원 확보를 공고했다. 앞으로 한국은 복지를 더 확충해야 하지만 보편적 무상복지는 재정 건전성을 결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IMF에서도 우리나라에게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권했는데 왜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그러느냐. 선별적 복지로 바꿔라.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골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는 무상의료나 반값 등록금, 사병 월급 인상 등도 분명한 재정 뒷받침 없이 정책화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을지 뻔하다. 대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면 무상보육보다 더 무리한 공약이 없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요. 동아일보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애초에 4.11 총선 전부터 반대의 입장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폐지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복지 포퓰리즘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면서 다른 복지 정책들도 다시 전면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 정책이 너무 커지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보수 세력들의 입장을 갖다가 그대로 대변한 기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9월 25일자 기사인데요. 2세 미만 무상보육, 감당할 수 없으면 철회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애초 정부는 하위 70%까지만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상위 30%는 배제했어야 했는데 지난 총선을 앞둔 국회가 혜택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득이나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보육시설에만 보내면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하는 현 제도는 애초 불필요한 복지 수요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전면 무상보육 정책 시행으로 집에서 키우던 2세 미만 유아 7만 명이 보육시설로 몰려 나오면서 시설과 예산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 이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사태는 복지정책 개발에서 타당성, 효율성과 재정 마련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아무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추세라고 할지라도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태를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번 MB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폐지를 갖다가 무리한 포퓰리즘의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4.11 총선 전부터 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었는데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MB정부의 무상보육 폐지를 갖다가 비판하자 아주 강력한 어조로 무상보육 반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무상보육이 지난 총선 공약이라며 연말 예산안 심의 때 개선안을 다시 되돌려 놓을 태세다. 국회는 나라 장래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이 개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예 실명 투표를 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름과 정치 생명을 걸고 표결에 나서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MB정부가 폐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다시 실행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아예 정치 생명을 걸라고 겁박에 가까운 강한 어조로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를 갖다가 환영하고 복지 확대를 갖다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9월 25일자 기사입니다. 7개월 만에 곡감 바닥낸 보육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지난 3월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자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했던 부모들도 정부가 공짜로 주는 돈을 받지 않으면 손해라는 심리가 발동해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65만 명에 불과했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가 올해 7월 말 78만 명으로 13만 명이 늘어났다. 정치권이 추가 편성한 예산은 3,800억 원이었지만 실제 제도를 실시해보니 국비 포함 9천억 원의 돈이 더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무상보육이 전업주부들에게까지 공짜로 주는 돈을 받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주면서 예산이 폭증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는 심리가 굳이 무상보육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전업주부들까지 이용하게 만들면서 당초 예상했던 3,800억 원보다 훨씬 넘는 9천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돼야 됐다면서 전면 무상보육 정책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일보는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를 반대하는 여야 정치인들을 갖다가 규탄하는데요.
이같이 황당한 상황을 연출한 정치권은 적반하장격으로 여야가 일제히 정부 개편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으로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의 모든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수 메이저 언론들의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보수 세력이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지가 확대되려면은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산을 확충하려면은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근데 이 세금이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라던가 부자들에게 더 많이 걷어들이기 때문에 복지가 확대될수록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굳이 복지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들 돈을 오히려 복지 서비스보다 더 양질의 좋은 서비스들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있어서 전면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 확대는 자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는 걸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상황이 조선일보가 동아중앙문화일보와 달리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폐지를 갖다가 환영하거나 찬성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 박근혜 대표가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를 갖다가 반대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를 조선일보가 냈다는 게 매우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사실 이 조선일보의 기사는 MB정부와 박근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강조한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명박근혜라고 불리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한통속이다 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다가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의 복지공약 실천 의지를 갖다가 강조했는데요. 이 역시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다르다라는 식의 이미지를 갖다가 부각시킨 것이죠. 조선일보가 사실 동아, 중앙, 문화일보 못지않게 복지정책을 반대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상보육 폐지를 갖다가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박근혜 대표의 전면 무상보육 폐지 반대 발언을 갖다가 강하게 실은 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좀 MB정부가 임기 말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이 조금 펑크 났다는 이유로 전면 무상보육 폐지를 갖다가 발표한 것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기존 대일 정책에 위배되게 독도 방문까지 하면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었는데요. 보편적 복지 정책이 지금 대세인데 이런 대세를 거스르면서까지 비판받을 게 분명한 전면 무상보육 폐지 정책을 갑작스럽게 꺼냈다는 게 좀 너무 공교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 기자회견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매우 곤욕스러워 했었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으로 얘기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역사인식 문제만 가지고 이슈가 부각되니까는 그런 이슈를 잠잠하게 만들고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와대와 짜고 이런 쇼를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야 이제 어차피 끈떨어진 연신세라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박근혜 대선 후보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선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지지도가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이죠. 굳이 지금 정권 말기에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을 갖다가 갑자기 폐지하는 게 너무 공교롭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이 전면 무상보육 정책 때문에 예산이 지금 너무 초과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책을 실시한 다음부터 계속 기획재정부 쪽에서 이 전면 무상보육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한두 달 전에 했어도 됐고 아니면은 계속 그냥 이 정책을 유지해도 상관없던 것이었죠. 왜 하필이면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이 별다른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못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일 때, 그 시점일 때 이렇게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를 갖다가 발표했는지 그게 조금 공교롭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이 공교롭게 느껴지는 사실을 가지고 추측한 것이고요. 그 MB 정부가 왜 지금 시점에 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지했는지는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좀 이런 의심이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기사 논조가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와는 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뭐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음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신문의 기사인데요. 9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무상보육, 새 틀에서 다시 짜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내일신문은 지금의 무상보육 시스템이 정치권의 논리에서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무상보육의 실효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보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무상보육에 있어 실제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육원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거나 월소득액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수십만 명의 아이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제 뭐 그 무상보육 정책 자체가 이제 너무 시설 중심의 그 시설보육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보육시설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보육원이 주변에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뭐 지방 소도시나 아니면은 뭐 면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시설이 없어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는 이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일신문은 이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갖다가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자고 얘기합니다. 무상보육과 같은 중요한 제도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의 기본 경영 철학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초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현재의 재정 부족이나 실효성 문제 등도 사전에 관계기관 간의 협의, 전문가와의 의견 수렴, 안정된 재원 확보 계획 등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급하게 무상보육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기초가 튼튼한 제대로 된 무상보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 사실 뭐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새누리당이 복지 공약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뭐 여야 할 거 없이 모두가 복지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복지 공약을 내걸고 복지 공약을 실시하기 위해서 너무 한꺼번에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편적 복지 정책 자체는 방향성이 맞는 것인데 이게 기초 설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 기초 설계를 튼튼히 해서 시스템을 재구축하자는 얘기입니다. 보수 언론에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지하고 뭐 보편적 복지를 갖다가 선별적 복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는 달리 이제 그 보편적 복지가 방향은 맞지만은 지금의 시스템이 잘못된 거니까 시스템만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9월 25일자 사설인데요. 보육지원 개편, 실천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지금의 무상보육 정책은 졸속이라 문제가 많지만 중단하지 말고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자는 내용의 사설입니다. 내일신문의 사설과 비슷한데요. 그런데 좀 특이할 점은 이제 이 무상보육이 단순히 무상보육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육복지야말로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출산 문제나 그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여성의 사회 참여 이런 문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사회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이런 정책으로 보고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갖다가 튼튼하게 다시 재구축해서 실시하자는 그런 내용의 사설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사실 최근 기사가 아니라 그 4.11 총선 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갖다가 매우 좀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경향신문 3월 26일자 기사인데요. 양육지원 정책 큰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아까 내일신문에서 설명했던 그 시설 중심의 지금 그 보육 서비스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은 사실상 부모들에게는 시설 보육 서비스 이용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시설 중심의 보육 서비스에만 지원이 집중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육 지원 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은 시설 중심의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과 함께 부모가 가정 양육 수당,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아동 수당 등 여러 선택 가능한 양육 서비스를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 그 시설 중심의 그 양육 지원 서비스밖에 없는데, 유럽에서는 각 가정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이제 그 양육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획일적인 보육 정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선 지역 내 양육 지원 서비스의 강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특히 전업주부나 조부모 등 실질적으로 양육을 전담하는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양육지원 포털, 주민자치센터, 지역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육아정보, 놀이공간, 교류공간 등을 제공하는 등 전문적인 양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좀 양육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자는 건데요. 아까 뭐 사실 저출산 고령화사의 문제와도 이게 연결돼 있다고 한국일보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 전면 무상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거냐면요. 지금은 보육원에만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보육원이 아닌 내 주변의 이웃 중에서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가정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 5, 60대 이제 은퇴한 그 노부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쉬는데 얼마든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좀 규격화된 간략한 보육에 대한 그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육아보육 자격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국가가 그분들과 이제 보육을 맡겨야 하는 가정을 갖다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의 이웃의 그 아이를 맡아주게 되는 노부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육비를 주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약간 해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외롭고 쓸쓸한 삶이 아이들을 기름으로 해서 또 활력을 얻을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웃사촌이란 말이 되게 무색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좀 이웃사촌이란 말이 다시 생길 수 있도록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인프라를 하나 구축하는 걸로써 이제 뭐 단순히 그 맞벌이 부부들의 그 육아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고령화된 그 노부부들이 경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외롭게 사는 삶을 갖다가 좀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해진 이웃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활발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그 정책으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좀 까다로운 작업이지만은 이런 작업 하나로서 그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정말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MB 정부나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모두 그 단순히 그냥 예산을 늘려서 뭐 아이들을 갖다가 보육원에 맡기게끔 이렇게 일원화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향신문의 기사는 이런 다양한 그 보육 지원 서비스를 갖다 마련하자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런 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무상보육을 갖다가 보육원의 아이를 갖다가 무료로 맡기는 게 무상보육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갖다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정말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늘어나야만 우리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매우 긍정적인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보수 마이너인 뉴데일리의 기사인데요. 재앙이 된 무상보육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정말 뉴데일리스러운데요. 그 무상보육을 갖다가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상복지 정책이 대세라며 여야가 앞다투어 무상복지만이 능사인 양 정책을 들고 나왔다. 정당은 국민의 표로 먹고 사는 집단이라지만 이것은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재앙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듯이 2세 미만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원에 보내면 돈을 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던 부모들도 당연히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시설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뉴델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근성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면 너도 나도 다 이제 막 보편적 복지를 이용하겠다고 난리가 나면서 예산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편적 복지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을 중단하게 된 책임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무상보육을 중단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무상보육 중단의 위기는 정부의 주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여의도 국회 탓이다. 좁은 의미로는 표만 쫓아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 국회 탓이며 넓은 의미로는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준 국민의 탓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가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만든 국민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매우 어리석은 국민이고 그런 국민들이 이런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를 낳게 만든 원흉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뉴데일리 기사는 그냥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상보육은 재앙이다 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8월 14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지금 시점에 매우 한번 좀 읽어볼 만한 기사라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국가? 민주당 뭐 하자는 건가?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오건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한 기사인데요. 인터뷰별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라는 제목의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 부담률은 낮다. 기업의 부담은 두 가지다. 법인세와 사회보험료다. 법인세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 수준이다. 평균 세율은 그런데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다. 더 올려야 한다. 그리고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사회보장 기여도가 굉장히 낮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세율은 OECD 평균인데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실효세율이 뭐냐면요. 평균 세율 같은 경우는 GDP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 부담을 보는 거고요. 이제 실효세율은 기업이 자기가 낸 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법인세로 내고 있느냐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이 아닌 일반 국민들까지 다 모두 포함해서 이제 총생산량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기업이 그냥 법인세를 적정하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 얻는 이익에 비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를 따지고 보니까는 OECD 평균 이하로 낮게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단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려면은 먼저 세금을 적게 내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민주당 새누리당 찔끔 증세 복지 공약 다 어디 갔나 라는 제목의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은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 증세를 별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증세안은 다 합치면 연 5조 원 정도가 된다. 연 5조 원이면 우리나라 GDP가 1300조니까 GDP 대비 0.4% 정도를 증가시키는 거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지금 GDP 대비 19%대이고 OECD 평균이 지금 24% 정도니까 5% 정도의 격차가 나는데 달랑 5조 원만 늘리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복지 수준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OECD 국가들이 이제 이런 평균적인 수준의 복지 정책을 갖다가 실시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무려 GDP 대비 5%나 더. 이렇게 5%라고 하면 작게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19%인데 이제 24%니까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걷고 있는 것보다 세금을 20% 정도는 더 걷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20%나 세금을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걷어낸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늘리진 않은 채 보편적 복지 정책만 계속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 복지 정책을 하겠다고 많은 공약들을 내걸었는데 그 공약을 실천할 당장 예산이 없는데 뭘로 실시할 거냐는 거죠.
그 실시하려면은 당연히 그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달랑 1조 원을 갖다가 더 늘리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겨우 5조 원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것입니다. 뭐 OECD 국가처럼 단숨에 지금 세금의 20%가량을 늘려서 뭐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지금 GDP 대비 19% 정도 세금을 내고 있다면 한 21%에서 22% 정도 한 2, 3% 정도 이제 세금을 늘려서 그 세금으로 이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세금을 늘리지 않는 채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복지 정책은 충분, 필요한 건 복지 정치다. 이제 복지 정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책은 그냥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은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필요하다는 복지 정치, 이게 뭐냐면요. 국민들이 복지 정책 하자 그러면 다들 좋아하는데 세금 더 걷겠다 그러면은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면은 세금을 더 걷는 게 당연한데 이 세금을 걷는 걸 갖다 반대하니까는 그 세금을 내는 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복지 정치라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보편 복지 논쟁이 확산됐고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지 재정이 필요하니까 복지 재정 확충 논란이 제기됐다. 그런데 이게 확충 요구안을 서로 제안하는 정도만 논의됐다. 핵심은 증세인데 증세를 하려면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편 증세를 얘기하면 중간계층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자 증세를 하려면 부자들하고 만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 말하자면 증세 요구안은 있었는데 증세 정치가 없었다. 보편적 복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그 복지의 지속 가능성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같은 부자 증세에서는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완전히 구별되니까 내는 사람은 무조건 저항할 것이고 받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받는 걸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편 증세를 얘기하면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대중들이 주체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제 뭐 복지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 부자 증세뿐만 아니라 보편 증세도 함께 해서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도록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부자 증세만 해서 복지 정책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뭐 부자 증세를 얻은 돈으로 지금 무상보육 서비스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그 복지 서비스를 할 경우에 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라고 이제 책임의식을 안 느껴서 신경을 안 쓰게 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국민 하나하나 모두가 내가 내는 세금이 지금 복지 정책에 쓰이고 있다라는 그 주체의식이 있다면은 이 복지 정책이 산으로 갈 수 없게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디어 오늘은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선 부자 증세와 보편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요. 이제 그 보편적 복지를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증세도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수에서 진보까지 모든 기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는 사실 이미 예고됐던 일입니다. 문화일보나 뉴데일리는 맞벌이 부부가 아닌 전업주부가 아이를 갖다가 보육원에 맡기는 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논조로 얘기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이 정책을 실현하기 전에 아까 그 경향신문 기사에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보육 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했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시설 중심의 보육 지원 서비스라면은 그 시설이 100% 수용될 거를 갖다가 전제로 깔고 정책을 실시했어야 됐던 것이죠. 80만 명의 그 영유아들이 있으면은 그 80만 명의 영유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보육시설이 한 60만 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이렇게 80만 명에 대한 전면적인 그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했으니까 당연히 부족한 만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전업주부가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게 잘못됐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인데 이 대다수 전업주부들은 이렇게 맞벌이 부부였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에게 그 무상보육 서비스가 지원되면은 전업주부였다가 다시 시간이 나니까는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직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다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전업주부로만 살던 삶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전업주부는 무조건 무상보육 서비스가 필요 없는 대상이다라고만 국한시켜버리면은 이 전업주부들은 그냥 항상 전업주부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전업주부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는 애초에 그 정책을 실시할 때 너무 시설 중심으로만 단순하게 그 정책을 구상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뭐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어서 뭐 5, 60대 이상의 사회활동에서 은퇴한 그 노부부들이 내 이웃의 아이를 갖다가 보육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뭐 보육지원금을 갖다가 그런 그 노부부들에게 주고, 그 노부부들은 이제 보육이라는 사회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삶의 외로움에서도 벗어나고, 또 이웃과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확대되고, 이런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정책으로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단순 무식하게 그냥 아이를 갖다가 보육원에 보냈을 때 무상으로 해준다라는 식으로 시설 중심의 정책만을 그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보편적 복지 정책은 정말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서 그 실시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전면 무상보육 정책처럼 실시하면은 모든 그 보편적 복지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그 정책 입안을 갖다 못하고 초중고등학생이나 할 법한 단순하게 예산만 늘리는 형식의 그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정치인들의 정치는 사실 사회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건데요. 이 사회 시스템 재구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은 제 나이 또래 분들, 그러니까 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이면은 옛날에 그 은행에 번호표가 생기기 전에 그 은행이 어땠는지를 갖다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번호표 기기가 생기기 전에 은행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창구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뭐 자동 현금 지급기 같은 게 거의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금을 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할 때도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에 줄을 막 길게 섰습니다. 은행이 크고 거기에 직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는 뭐 돈 한 10,000원 빼러 가는 것도 한 10분, 20분, 30분씩 막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서서 있어야만 간신히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은행이 아무리 넓어도 막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계속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 공간이 사실 옛날에는 은행이었죠. 그런데 이런 은행이 이제 번호표 뽑는 기기와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완전 싹 변해버렸죠. 이제 은행 창구 직원도 줄고, 그 다음에 줄어든 인원만큼 이제 뭐 단순한 현금 입금이나 출금 내지는 뭐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그 자동 현금 지급기를 갖다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외의 서비스는 이제 창구에 가는데, 그 창구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줄을 서지 않고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하기 때문에 뭐 은행에 비치된 잡지나 책 같은 걸 읽으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가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은행이 매우 쾌적해진 거죠. 만약 이렇게 뭐 자동 현금 지급기나 번호표 지급기를 갖다가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은행을 쾌적하기 위해서 단순히 은행을 더 크게 만들고 은행 창구 직원을 늘린다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은행을 찾는 사람은 무조건 줄을 서서 막 10분, 20분, 뭐 아무리 적어도 5분 이상은 뭐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또 이제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설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은행은 더 규모가 커져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은행 창구 직원들도 많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인건비와 부동산비는 많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쾌적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뭐 계속 불편할 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면 무상보육 정책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는 은행 현금 지급기나 번호표 기기 같이 시스템을 매우 편리하면서도 유용하게 바꿔줄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단순히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하나 다 다가가서 얘기하거나 공청회를 열어서 토론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가 토론을 통해 만들어서 장단점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오랜 시간 끝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그냥 보편적 복지 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하겠습니다 하고 뭐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서
하루아침에 복지 정책을 뚝딱뚝딱 만들고 사라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MB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를 진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제 다음부터는 그 모든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번호표 기기나 현금 지급기 같이 정말 실용적이고 편리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실속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많이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인들이 그런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야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서 그런 성숙함을 기대하기가 참 힘든 게 안타깝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편적 복지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너무 먼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